네, 강의가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정말 힘들다 또 하기가. 3대2 많이 했네. 이때 대나무로 만든 장태. 대나무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망태기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굴리고 나가요. 총알을 받기 위해서. 총알받이죠. 이때 대나무로 만든 장태라는 무기를 굴려 최신 무기를 지닌 관군의 진영을 돌파해서 승리를 하게 돼요. 오 마이 갓. 누가 어디? 황룡강 장성에 있는 황룡강 전투에서도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꾀를 쓴 거죠. 그 장태를 가지고. 근데 일본군 놈의 캐딜락에는 이 장태가 안 통하더라. 이런 얘기에 일본군 참. 이후 동학농민군은 승수하여 마침내 전주성까지 함락시켰다.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주정에서는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에 지원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청의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해 들어와.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일본이 10년 전에 체결한 텐진 조약을 구실로 인천에 또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켜요. 이것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대체 뭔 짓거리를 하는 건지. 그게 다 또 조정에서 잘못한 거죠. 일본군까지 개입되다 사태가 커지자 조정은 동학농민군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왜냐면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 청군이 들어왔죠. 일본군이 들어왔죠. 그래서 화약을 맺어요. 다 들어주겠다니까 해산을 했다. 이에 동민군은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외국군대 철수, 탐관오리 숙청, 횡포 금지, 노비문서 태우기, 신문제도 철폐, 과부의 재원을 허락하는 등 사회적인 악습, 토지를 골고루 나눠줘 경작하는 토지개혁을 골자로 하는 패정계약안을 제시하고 전주 화약을 맺죠. 그런데 일본 놈이 그 청군이 안 물러나니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한 사태가 커지게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 경어선사 때문에 이 동학농민 동학을 아주 그냥 몇 년을 이거 다 파고들었는지 몰라. 논란 조정은 이 안을 받아들였고 1894년 6월에 동학농민과 전주에서 결국은 화약을 맺어요. 근데 패정계약안을 받아들였으면 뭐예요? 실행이 안 되는 것. 전주 화약을 통해 농민들은 전라도 각지에 그거 하나는 있었죠. 전라도 각지에 직강소를 설치해 주는 거. 그러니까 자치기구죠. 자치기구. 농민자치구구를 만들어 갖고 패정개혁안의 그 일부를 이제 이거를 터줘요. 농민들 스스로 직강소를 운영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터주죠. 그런데 직강소가 그래서 이제 직강소가 제 1차 직강소가 전주에서 이제 그때 송희옥이가 직강소에 있는 거죠. 도집강을 하죠. 도집강. 그래서 농민 스스로 그 지역을 통치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지금의 지방자치제도와 비교되는 매우 획기적인 발상이었어요. 이렇게 오래 볼까? 고보농민 전기부터 전주 화약까지를 동학농민 운동의 1차 봉기라고 하죠. 그게 안 되고 일본군들이 막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간섭을 시작하니까 2차 봉기가 일어난 거야. 자, 직강소만 설치돼서 운영해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5년. 엥? 1차 봉기는 기존 사회질서에 대항하는 반봉건적 성격. 2차 봉기는 특히 일본을 향한 반외세적 성향으로 달라져요. 이게 그동안에는 나라 정부의 그 탐관오리 숙청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보고감민 재폭금을 했는데 이게 전주 화약을 계기로 일본 놈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일본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동학농민이. 상대가 달라진다니까. 1차 봉기는 기존 사회에 대한 향하는 반봉건적 성격이었다면 2차 봉기는 일본을 향한 외세적이라니까. 반외세적 방향으로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불들을 번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주는 선봉장으로 걷잡을 수 없는 거대적 불길로 번져 조선 천지에 활활 타오르게 되었더라. 2차 봉기. 그죠? 어찌됐건 직강소는 설치가 돼요. 직강소 설치. 잘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직강소는 1894년 고종 31년 동학농민 때 농민군이 전라도 각 고을에 관하에 설치한 민정기관이죠. 자율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동학교도의 교단 조직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학교도들의 그 조직이었어요. 집단으로. 그 각 고을마다 설치한 접의 수령인 접주가 있었고 직강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됐단 말이야. 접주. 그러니까 도직강이 전라도 도직강이 전주여가지고 그게 송희옥이가 있었죠. 굉장히 세력이 큰 거죠.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일대를 휩쓸고 있을 무렵 각 지역의 치안질서와 행정, 지방행정은 거의 마비 상태에 놓여 있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전라도 관찰사 김학진은 6월에 동도대장 전봉준을 가명으로 불러가지고 그래도 이 김학진 정도는 돼야지. 어? 김학진 정도는 돼야지 이거를 다스릴 수 있었는데 그 이용태 같은 놈이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홍계훈이도 그렇고 관민의 협력을 통해 타개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관민이 협조해서 타개책을 찾자 이렇게 하고 동학도들의 서정협력과 관찰사와 그 관민의 화합을 위해서 각군의 직강을 두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직강소는 전라도의 53주 읍에 관하에서 설치되었고 종학도 교도가 각각 고을의 직강이 돼가지고 그 지방의 치안질서는 그들에 의해서 유지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학교도들의 그 조직망을 이용한 거예요. 직강소의 장에는 집강일인 지방의 행정기관 같은 분장 그 아래에 서기를 두고 성찰, 집사, 동몽동의 임원을 두어서 행정사무를 맡아보게 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는 지방자치제가 잘 이루어져서 미리 그냥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었죠. 군수나 현령, 현감은 지금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방자치. 현감은 이름뿐으로 형식상 자리에 지나지 않았으며 서리들은 모두 동학에 입적해야만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학이 더 세. 직강소가. 군수나 현령, 현감은 허수아비들이야. 형식상 자리에 지나지 않은 거. 서리들은 모두 동학에 입적해야 돼. 그래야만 자리를 보존했어요. 전주에는 직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를 둬서 전복리의 수천 명의 동학교도들을 거느리는 금고 원평 등지를 근거로 해 전라우도를 호령하여서 대도소가 직강소의 총본부야. 전주가. 그리고 김계남 수만의 동학도들을 거느리며 남원을 근거로 해서 전라 자도를 호령했어. 이제 동학도들을 이제 호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이 직강소가 되네. 그 도직강들이 전부 다 그 동학교도들이니까. 응? 그런데 직강소가 전라도 각 고을에 설치될 때 고을에 따라서는 수령이 반발하게 돼. 수령이 지랄하죠. 왜냐면은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현감이나 뭐 원님들은 다 소용없어. 수령이 반발에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주 남원 운봉이 그랬다고 합니다. 나주 남원 운봉의 경우가 특히 그랬고 대도소에서는 이와 같은 고을에 대해서 처음에는 경문을 보내 설득하다가 나중에는 최광성, 김계란, 김봉덕 등에게 동학농민을 이끌고 가가지고 탁 그래서 나주 남원 운봉으로 가서 수령을 위협해. 말을 들어! 이래가지고 수령을 위협하고 그 계획을 강행하다가 해서 말 안 들으면 확 해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 수령들이 이제 그 저기를 했겠죠. 반발을 했겠죠. 이에 나주 목사는 읍내의 민정까지 모집해서 동원해서 최경선이 이끄는 3천 군대가 싸워. 그래봐야 슉 동학군들에게 대항하여 끝까지 성을 지키려고 해. 나주성을. 이렇게 되자 전봉준은 최경선으로 하여금 부대를 잘주시게 했는데 몇 명의 부하만을 거느리고 나주 목사를 찾아가談판했어요. 위기에 처해 있는 국내의 정세와 전주 화약의 내용과 직강소 설치 연유 등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데 성공하여 나주에도 직강소가 설치. 이렇게 전봉준이처럼 이렇게 그 강압적으로 하질 않고 이 전봉준 장군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대장다운 그러한 그러한 걸 갖춘 인물이다. 이때 이때 남한에서는 반발하는 세력들이 김계남이 이기는 3,000명의 동학농민들의 남한선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부사 김영원을 잡아 목을 매달아. 김계남이는 이렇다니까. 김계남이는 굉장히 그 과격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사 김영원을 잡아서 목을 매달겠대요. 반발하니까. 아까 남원, 운봉, 나주성이 있잖아요. 나주성은 이제 전봉준이 가서 설득을 시켰고, 그 다음에 남원은 김계남이 쳐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냥
목을 매달게 해버렸고, 운봉도 김봉도 그 정략으로 쉽게 계략으로 쉽게 함락시킴으로써 각각 직강소가 설치되었더라. 집강소에서는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고 동학농민군은 이곳을 통해 패전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때 집강소는 1894년 고종 31년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호남지방의 각 군현에 설치했던 농민자치구조 토착 세력의 반발로 인하여 집강소가 설치 안 된 지역도 있었던 것이었다. 그랬죠? 토착 세력들은 싫어하겠죠. 거기 이미 기존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방행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던 집강소는 그해 10월 농민군이 2차 봉기를 하였을 때 농민군을 조직해서 동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줬어요. 집강소가 잘 운행이 되니까 그 2차 봉기할 때 계속 이렇게 그 교직이 잘 돼 있어요. 1894년 고종 31년 전주 화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고을로 돌아가 집강소를 설치하여 배정개혁을 실시하였더라. 이렇게 잘 나갔으면 좋았는데 해남도 동학농민들을 주던 해남 집강소가 설치됐다. 도인 경과 내력에는 해남에는 6, 7월 사이에 연 인원 4,700명의 농민군들이 7차례에 걸쳐 들어와 성을 점거하고 해남읍 남동리 부근에 집강소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착 세력들이 반발을 하니까 7차례까지나 그거를 걸쳐갖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집강소가 설치되었다고 하잖아요. 반발이 많았겠죠. 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농민군이 재봉기를 하자 해남의 농민군들도 재봉기를 하기 위해서 1894년 9월 해남에 집강소를 설치했다. 이후 농민군이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집강소 체제도 무너지고 말아요. 이제 전쟁에서 패하니까 전봉주는 수천의 동학구두들을 거느리고 금고 원평 등 근지를 근거로 해서 전라우도를 가나라했고 김계남은 남한을 근거로 전라 자도를 가야 했다. 그리하여 수령들은 형식상 지위에 지나지 않았던 허수아비들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또한 서리들은 모두 동학에 입적을 해야만 보존할 수 있는 형편이고 집강소에서는 농민군에서 봉건적 개혁체제가 있던 패전개혁도 추진하였는데 그 요강은 이때까지 주장이 수정된 12개의 조목으로 되어 있더라. 동학농민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동학교도들의 기록이며 이보다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되었던 강령, 경문, 포교문, 원정서 등이 다 그 요강에 들어있더라 이런 의미죠. 그 요강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겠습니까? 조목조목 따지면 여기에는 탐관 우리의 숙청과 동학농민군의 참정권 요구, 양반 토들의 탐학 해배격과 토지 대분배 요구, 노비문서 등의 다 방봉건적 개혁 요구와 일본 세력의 배격도 들어있었어요. 일본 놈도 배격하라. 1884년 갑신정변 때 개혁 정강보다도 훨씬 더 혁신적인 주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갑신정변 아시죠? 또한 7반 천인의 대우 개선에 7천민 천인들의 대우 개선도 요구하며 노비 해방과 함께 모든 천민의 해방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집강소에서는 그들이 제시한 12조목의 개혁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랐더라. 이미 관에서 작성한 문부를 그대로 그들 자신이 검열해야 했고 농민들의 소장도 처리해야 했고 동학교도들은 이미 전주성에서 철수해 각자의 출신지로 돌아갔는데 마을마다 포를 설치한다는 구호로 조직망을 침수시키고 있었어요. 이때 이번에는 더욱 포교에 힘써 동학이 이제 좀 세력을 잡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동학 위주로 이것이 이제 조직이 돼서 집강소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포교에 힘써 전라도에서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동학에 입교하여 첩을 조직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추세는 주변의 각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쳐 동으로는 경상도까지도 북으로는 충청도 강원도까지 물론 경기 황해도 지역까지 그 세력이 동학교도의 세력이 확대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가 돼요? 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접장이 있는데 그 접이 그 동학의 세력들이죠. 퍼져나가요. 이제 전라도에서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막 저기 평안도까지 유로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보다 앞서 정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동학농민 봉기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원병을 요청했는데 동학농민군이 전주선을 점거한 그 전후의 일이죠, 이게. 그래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원세계가 와요. 원세계가 왔는데 원세계가 유엔스카인가? 청해 북양 대신 이홍장에게 전해주고
그는 즉각 파병을 청하여 섭지초로 하여금 6월 8일과 12일 사이에 아산만에 도착하게 되더라. 이거는 직강소 이전 얘기예요. 지금 직강소 이전 얘기. 요거 하나만 더 하자. 한편 청국이 텐진 조약에 따라 조선 파병을 통보하자. 일본도 즉각 파병을 청국에 통보하는 동시에 일본 거리면 보호를 구실로 6월 7일에서 11일 사이에 인천 상륙하여 서울로 들어왔고, 이리하여 조선을 둘러싸고 갑자기 동학농민이 전주에 입성하니까 정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야. 어떻게 보면 속상한 일이죠. 조선을 둘러싸고 청일 양국 사이에 전운이 짙어져 갔어요. 국내 정세에 급격한 변화는 전봉준으로 하여금 직강소에서 정세만 반망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배지불능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일본놈과 청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느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일본군이 청복궁을 점령하고 대원군이 신정권을 세웠다는 소식은 그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고 그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다시 봉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일본 놈들이 대원군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그걸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봉준이 들어왔죠. 꼭지가. 9월 중순 전봉준은 전주에서, 손아중은 광주에서 적해를 외치며 이 외놈들은 배척해야 된단 말이야. 부르짖으면서 기포를 하자 이에 호응하여 각지에서 동학농민군이 봉기했으니 7월 말을 전화해서 전라도 삼례에 모여서 동학농민군에서는 11만 이를 직강소를 통해 연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으로 빨리 그 11만이 된 거예요. 그게 2차 봉기야. 지금 2차 봉기 10월 가깝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다음은 사홍사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오리다 번뇌를 다 끄어리다 법문을 다 다음은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항손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리 도전하세.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